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떤 일이건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남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대장이야말로 우리 소화의 마무리, 즉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찌꺼기가 제대로 다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평소와 다른 형태로 배출이 된다면은 네. 대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거라고 하는데요.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몸속 깊숙한 곳에 이 불편한 속 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주치는요 대장학문외과의 김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외과의 김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장이 편안하면 그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만큼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척도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네. 이 대장을 일컬어서 제2의 뇌라는 말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이 붙었을까요? 예, 사실 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신경다발이 뭉쳐져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또 대장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대장에는 이런 장을 제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그때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뇌와 장축이라는 거 있습니다. 뇌 장축이라는 거, 즉 겉 브레인 엑시스라는 것이 있는데 뇌하고 장하고 그만큼 많이 연결돼 있단 말이죠. 네. 또 뇌에서 이상이 있으면 특히 뇌라는 것 중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 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장 운동에 영향이 있으면 또 그 반대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뇌하고 장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로 대장을 제2의 뇌라고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소화기관의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다 보니 온갖 구준이를 아주 도맡고 있기도 그렇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계절적으로 이 여름철에 조금 더 위험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그 이외에도 저희 생활 습관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계실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된 감염성 장염을 제일 조심을 해야겠죠. 네. 장염이라는 것이 보통 대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장염이 걸리게 되면 설사라든지 굉장히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균성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대장은 뭐 하나의 장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워낙 길고 또 위치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대장은 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역할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대장이라고 하면 저희 결장과 직장을 합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직장암이라든지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면 굉장히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결장과 직장의 수술 원칙은 사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위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직장으로 부르는 것이 좀 다른 것이고요. 네. 위치에 따라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상행결장은 음식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상행결장이고 가로로 지난다 그래서 횡행결장.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하행결장이고 모양이 S자로 구부러져 있다 그래서 S결장이고 제일 마지막 직장.
직장이라는 거는 바로 내려온다 그래서 저희가 직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혹시 시작 부분에 이제 맹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맹장염은 저 밖에 나와 있는 충수돌기에서 생긴 염증을 충수돌기염을 일반적으로 그냥 맹장염으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수를 나눠 놨지만은 보통 아주 쉽게 생각해서 장 안에 국한돼 있을 때까지 암의 크기와 상관없이 3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기까지가 장 안에 국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네. 암의 크기만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암이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 녹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제 림파절이라는 것입니다. 림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암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포가 하나라도 전이가 돼서 즉 장에서 빠져나와서 암세포가 전이가 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3기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면 특히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는 4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4기 중에서 4기가 제일 높은 기수인데 환자분들은 4기가 되면은 보통 말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4기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4기와 말기를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질병으로서는 선종성 용종이 있습니다. 선종성 용종 또 여기서 보시다시피 성인에게서 한 30% 정도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조차도 내시경을 할 때마다 용종이 생겨서 제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 그런 선종성 용종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서양에서만 생기는 질병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고 생활 패턴도 서구화가 많이 되면서 염증성 장질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에보다 한 4배에서 20배의 대장암 발생의 위험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식이 요인이 있는데 그 동물성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육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등급이 높을수록 저희가 암과 관련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식이 요인들도 굉장히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바뀐 식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해주신 붉은 뭐 고기라든가 육가공품은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거라서 더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일까요? 대장암 발병률이 예전보다 지금 많이 높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저희가 이 암의 발생 순위를 배울 때는 항상 위암이 제일 먼저, 그다음에 폐암, 간암, 그다음에 대장암 정도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2위 정도로 올라와 있는 형편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국가 데이터를 통해서 건강보험심사원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성인 남자의 배 둘레와 즉 비만도와 대장암의 관련성을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35인치 이상, 여자 같은 경우에는 33인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장암 발생과 상관관계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고령층에 비해서 젊은 층의 대장암이 더 위험하다는 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환자를 봤을 때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질환, 기능성 질환을 더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응급실에 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한테 젊은 사람이 배가 아플 때도 암을 생각하라라는 것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30, 40대가 사실 운동을 제일 안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새 뭐 몸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붐이 일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몸에 살짝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주 1회 미만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한 48% 정도가 됐고요. 네. 남성의 비만율은 한 36%로서 여성 17%의 한 2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가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19%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5명 중에 1명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네. 음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흡연도 30, 40대 남성의 한 44%,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9%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 삼겹살에 뭐 술 한 잔, 담배 한 갭이 유일한 낙이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생활 습관 계속 이어가다가는 대장 건강에 아주 적신호가 올 것 같습니다.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에서는요, 대장 건강과 대장암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피지컬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죠. 그 체격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체격이 좋은 것도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춰서 떠도는 소문은요, 튼튼한 장도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꼭 장의 피지컬이 좋다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가 장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안 좋은 것보다는 아마 기능적으로 약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장 자체, 모양 자체가 어떤 사람은 뭐 튼튼하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장이 약해서 뭐 얇고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은 타고나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같은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 그런데 유독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방귀 냄새가 네. 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한 방귀 냄새를 내면도 불구하고 자주 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의견 어떤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도 사실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24시간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런 그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콩이라든지 아니면 양배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과 특별히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보통 장내세균이 그 구성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지 냄새가 지독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그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제 주위에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럴까요? 치질에 네. 시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간간이 치질이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질과 대장암은 전혀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같은 수가 없고요. 장인데도 그렇죠. 주로 항문에서 생기는 게 이제 치질인데, 치질의 본질은 그 안에 혈관이 붉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치질 있으신 분들 피난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혈관이 붉어진 거고, 아예 그 조직 자체의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치질과 직장암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혹은 또 뭐 변비가 조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혈변이 보였다 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좀 그냥 지나쳐도 괜찮은 겁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질이라 그러면 치루, 치열, 치액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치액이라든지 치열이라든지 이런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뭐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전문 의사를 만나서 이제 확인을 받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게 옳은 선택이다. 네네. 네, 장 건강과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계속해서 그 대장암의 증상과 진단 그리고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장암은 이 종양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증상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우측 결장에 혹시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본인이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체중 감소가 있거나 이런 데서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 발견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 암이 있으면 암에서 조금씩 피가 나게 된단 말이죠.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겉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계속 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빈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빈혈로 나타나는 거고요. 빈혈 검사를 하다가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장 좌측 결장암인 경우에는 보통 배변 습관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배변 습관의 변화는 설사라든지 변비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라든지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기에 예전에 안 그랬는데 변비가 생겼다든지 또 지나서 설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검사를 좀 추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변이라든지 잔변감이 올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우측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빈혈이 피가 나더라도 대장을 지나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변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문으로 직접 변이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이 치질, 흔히 얘기하는 치질, 치액, 치열, 치루를 합쳐서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치액에서 나는 출혈 때문에 피가 빨갛게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는 합니다. 네. 직장암에서 나오는 출혈과 그런 치액에서 나오는 출혈의 차이는 치액에서 나오는 출혈은 오히려 선홍색으로 나오고 직장암에서 나오는 출혈은 점액성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조금 검붉게 나온다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암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오는 증상이 변비나 설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설사랑 변비가 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려면 예. 사실 장이라는 거는 파이프랑 같은데 거기가 저희가 이제 파이프 안에 이렇게 녹이 슬거나 아니 막혀버리면 물이 잘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이게 막혀서 그렇게 잘 안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설사 같은 경우에는 막혀 있지만 고형변은 통과하지 않고 옆에서 이제 이 물변 같은 경우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전이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우리가 흔히 말하는 CT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검사 중에 하나겠죠.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장 내시경을 한다는 것은 장 안에서 대장 안에 혹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사실 암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대장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용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장 안에만 보는 거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뭐 다른 데로 전이가 돼 있는지 이런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검진에서 대상자가 분변 잠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 이중 조형 검사라든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장 이중 조형 검사를 잘 시행을 안 하고 훨씬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용종이 3개 이상 발견되거나 아니면 톱니형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이 증상이 있을 때 혈변이라든지 배변 습관의 변화 또는 복부 덩어리, 만성적인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전문의와 상담을 먼저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뭐 대장 내시경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씩 받곤 합니다만은 결과라고는 해도 결과라고 저희가 받는 거는 깨끗합니다. 내지는 뭐 용종이 있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이 정도가 단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지를 저희가 좀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에서 예. 선암이라는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 형성 장애라는 것들이 있는데 네. 고도 형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종 안에서도 선종, 용종은 기본적으로 다 선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용종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 또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를 유발을 할 수도 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대장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네. 뭐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법을 먼저 선택을 하시나요? 대장암의 치료는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큰 종양 자체를 다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아직은 그런 치료만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근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수술의 원칙은 종양을 중심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절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난 조직을 가지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보호자분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대장을 많이 띄어도 환자가 살 수 있느냐라든지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띄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수술을 해야 나중에 재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또 정확한 기술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넓은 범위를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은 3기인 사람을 2기로 진단을 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도 넓은 범위를 수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술 전에 계획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암이 재발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해서 사실 수술하고 난 다음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느 부위 할 것 없이 예전에는 다 개복 수술을 하셨다가 네. 요즘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 대장 쪽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는 네. 아시다시피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수술 방법이든지 저희가 수술의 원칙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이 이제 상처가 작고 로봇 수술이 상처가 작다고 해서 저희가 뱃속에서 수술하는 범위가 더 줄어들거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네. 뱃속에서 겉의 상처는 작지만 예전에 수술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위를 수술할 수 있게 됐거든요. 대장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양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양이 얼마나 깊이 침투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네. 뭐 이런 그 부분에 따라서는 항암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좀 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저희가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죠. 선글라스 쓰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 3D 영화 보듯이 이렇게 그 화면을 다 3D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로봇 수술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요. 해외에서 시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환자들한테서 배를 크게 열지 않고 네. 그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술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앞서서 그 대장암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수술 역시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좀 방법이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장과 직장을 크게 나눌 수 있고요. 근데 결장 중에서도 그 우측 결장 절제술, 횡행 결장 절제술, 좌측 결장 절제술, 전방 절제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방 절제술은 말 그대로 앞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그렇다면은 반대로 후방 절제술이라는 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항문 쪽이라든지 직장에 있는 암을 항문을 통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배로 들어가서 수술한다 그래서 전방절제술이지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위전방절제술, 특히 전방으로 가지만은 아래쪽으로 수술한다 그래서 저위전방절제술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 복회음식 절제술이라는 거는 배에서도 수술하고 회음부, 즉 항문 부위를 절제해낸다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배로 들어가서 수술하고 또 항문 부위를 절제를 하고 우측 결장 절제술은 암이 저렇게 작게 있더라도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저 부분을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종양이 조만큼 있으면 조만큼만 잘라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양이 지나가는 혈관이라든지 그런 혈관을 따라서 절제를 하다 보면 저희가 저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과 대장을 연결을 해주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식사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또 횡행결장 절제술은 말 그대로 가로로 지나가는 횡행결장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종양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 소장과 대장을 연결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장과 대장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좌측 결장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 횡행결장 절제술과 함께 굉장히 그 난이도가 좀 있는 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뭐 누구한테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방절제술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S자 결장에 굉장히 많이 암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S자 결장을 잘라내고 장과 장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우리가 직장은 굉장히 골반 안에 갇혀 있는 뼈 주변이 뼈로 둘러싸여 있고 그 주변에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조직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직장만 잘라내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원통형에 들어있는 과자가 있죠. 예. 가장 밑에 있는 과자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손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집어내려고 하면 맨 밑에 있는 과자가 부스러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보통 저희전방절제술이라는 것이 이제 직장암에 적용이 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그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특히 골반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암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저희가 잘 잘라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보시면은 혈관이 있는데 이런 혈관을 따라서 저희가 암이 전이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조그만 암세포들이 빠져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해내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복해음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회음부라는 거는 이제 항문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암이 너무 항문 가까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회음부까지 다 절제를 하고 장루를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대장암 수술센터.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30대 젊은 여성으로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쉽지 않은 선택을 내렸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한 대장의 4분의 3 정도를 절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변이 물러진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뭐 일을 한다라든지 운동을 한다라든지 뭐 식사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고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술을 통해 잘라내야 할 대장의 길이는 약 1.5m. 암의 위치나 진행 정도를 고려해 복강경 수술로 진행됐다. 배꼽 주변에 내시경관을 넣어 대장 전체를 잘라내는 복강경 수술.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빨라 대표적인 대장암 치료 중 하나다. 환자는 여자 31세 환자고 가족성 용종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장에 굉장히 용종이 많이 생기는 병이고 보통 진단 기준으로는 100개 이상의 선종성 용종이 발견되고 또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거나 또 이렇게 용종이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고 또 직장에 용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직장을 일부분 살려두고 전 대장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5년 전 평소와 다른 몸의 이상 신호에 응급실을 찾았던 김영자 씨. 예상치 못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한 열흘 정도 변비 증세인가 했어요. 화장실을 못 가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간장약도 사서 써보고 변비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뭐 차도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병원 가기 전날 밤에는 여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도 해보고 막 가족들이 하다가 그냥 응급실로 갔죠. 솔직히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암이긴 하지만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뭐 좀 무섭고 힘들긴 했지만 두 번째 수술 땐 진짜 무서웠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당시 대장암 4기를 진단받은 김영자 씨. 그녀를 더욱 괴롭게 만든 건 급속도로 번지는 전이암이었다. 당시 암이 골반과 간까지 전이돼 응급수술을 2차례나 받았다. 대장암이 재발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소 재발, 이제
그러니까 수술한 곳에서 또 생기는, 또 하나는 이제 원격전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된 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국소재발로 봐야죠. 동맥이나 아니면 요관을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궁절제술 정도까지만 한 다음에 저희가 장로 만들지 않고 수술을 마쳤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항암 치료를 견딘 김영자 씨.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지금은 몰라보게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 지난 2월 항암 치료를 끝으로 현재 정기적인 추적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일단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 제가 삶아서 먹고 야채 위주로 먹고 지금도 많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게 그 전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대장암 환자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네. 이 대장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직장암 환자들이 수술을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그렇게 지내느니 그냥 죽기를 선택하겠다면 이런 장면도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환자들이 클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직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오시면 자, 직장 수지 검사를 먼저 하고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드리는 얘기가 네. 항문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보시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불안감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안심을 시켜드리기 네. 위해서 이 정도면 항문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암은 항문을 꼭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그 장루라고 하는데 루라는 거는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을 밖으로 빼놓고 변이 그쪽으로 나오고 저 주머니로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예. 장루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저희는 암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암을 제거하는 게 제일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항문에 생긴 암 같은 경우에는 점점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그 고통은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되면은 만약에 나중에 되면은 제대로 된 수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꼭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수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놓고 장로를 만들더라도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뭐 일이라든지 심지어 뭐 운동이라든지 헬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마라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공항문이라는 건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대장은 파이프라고 그랬잖아요. 네.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길은 하나인데 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암이 있어서 잘라내게 되면 네. 결국은 밖으로 이렇게 이 장을 빼놔야 된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거나 밖으로 못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인공항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인 장루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장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문 근처에서 가까이 수술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붙을 가능성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골반 안에서 저희가 접합을 했을 경우에는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잘 안 붙는다 그래서 대장이 막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게 되면 거기서 변이 새 나와서 이제 그 복막염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 문합부가 있는 부분 상부에다가 저희가 장을 밖으로 뽑아 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아무는 동안 이쪽으로 변이 나오면 밑으로 변이 지나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밑에가 다 아물었다고 생각이 되면 저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술하는 것이 일시적인 장루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문에 가까이 있어도 저희가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략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관략근, 외관략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관략근만 절제해내고 바깥에 있는 관략근으로 저희가 장을 연결을 해서 항문으로 변을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62세 남성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그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여기 항문 들어가는 입구가 되거든요. 입구에 이미 들어갈 때부터 암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기 안쪽에 보이는 시작하는데 하얀색. 그렇죠. 이 예. 부분이 이제 암이 되고 조금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암이 보이고 굉장히 낮은 부분에 이렇게 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손가락으로 만져봤을 때 이런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까 암이 있는 밑에 부분하고 항문 들어가서 바로 있는 부분하고 네. 연결이 돼서 이미 그 항문이 보존돼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항문인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암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까지 있어도 저희가 항문을 보존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사기와 말기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직장암이고 다발성 간전이가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다발성 간전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과서에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잘라내서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 부분을 잘라냈을 때 남아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간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직자암 수술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로 이 암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간 절제까지 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암 수술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지나면 완치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가 됐으니까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 54세 뭐 이런 정도 되셨을 텐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거의 완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직장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이 내지는 재발, 뭐 이름하여 전이암, 재발암으로까지 표현은 하던데 네네. 그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발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기하고 조금 다른 예. 이 혈관의 연결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간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간이나 폐로 통하는 그런 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암이 생겼을 때 간이나 폐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흔히들 발견이 되고 있죠. 네. 국소재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술을 한 부분에 다시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사실 국소재발이죠. 자기가 수술한 부분에 또 생기면은 그 부분은 다시 수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수술한 부분에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과 다르고 거기는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뗐다가 붙인 부분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쫙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술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소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원격 재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에 다시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직장에서 뭐 간으로 간다든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거죠.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거에는 굉장히 뭐 특별히 장기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뭐 뇌까지도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격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런 모자를 쓴 사람한테는 이런 뚜껑을 씌워줘야 되고 네. 모자 모양에 따라서 다른 뚜껑을 씌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같은 암이더라도 저희가 유전자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다른 표적 치료제를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라는 거는 모든 암에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표적 치료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항암 치료라는 게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주사약은 온몸으로 다 퍼져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는 모든 세포에 다 작용을 하게 되는데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런 모자를 쓰고 있는 암에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암을 좀 다른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을 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건 아닙니다. 네. 자, 대장암 수술을 좀 성공적으로 받으신 분들 참 다행입니다. 일상생활 복귀는 어떻게 도우시나요? 네. 이제 보통 우리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수술 당일날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겠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마취하는 도중에 위에 있는 음식물이 넘어와서 기도를 막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수술하고 첫날부터 보통 물을 섭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구가 나와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 저희가 이제 물 섭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이틀째가 되면 미음이나 죽 같은 것들을 섭취를 하기 시작이 되고 보통 수술하고 나서 3, 4일 정도까지 문제가 없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일, 4일이나 5일 정도부터는 퇴원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고 이렇게 큰 수술을, 암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보통 이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넉넉 잡고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 수술을 받은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일을 할 만하냐.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만에 일을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2주 정도 되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수술 후 병원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장암의 진단, 치료, 관리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대장암은 역시나 소화기관이다 보니까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장 건강을 위해서 좀 취해야 될 음식 그리고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 보통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거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다라는 네. 거죠. 사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섬유질은 장 안에 있는 독소를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음식의 성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뭐 어디 청소를 하거나 걸레질을 하듯이 이런 그 독성 물질을 좀 닦아내는 그런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이 육류를 많이 드시더라도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지금 과일을 적게 먹고 나이가 들수록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소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뭐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고요. 또 짜지 않고 달지 않게 이렇게 드시는 경향. 짜게 먹는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음식은 굉장히 이 염분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는 싱겁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게 염분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국의 양이 많으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다 보면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염분을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짜지 않게 드시는 경우에는 본인이 장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달지 않게 먹는 경우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에 좋은 음식입니다. 네. 사실 뭔가 하나를 찝으라면 사실 그런 음식은 뭐 없다고 사실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예. 특히 과학적으로 밝혀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음식에는 이 엽산이라든지 유제품, 그다음에 섬유질, 과일과 채소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적색 및 가공육류,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적색 및 가공육류입니다. 보면은 적색육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햄철이라든지 또 가공육류에서는 여기에 들어 질산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식품들인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까를 생각해 보면 IARC에서 발표를 할 때 100g 이상의 적색육 하루에 그다음에 50g 이상의 가공육류를 먹으면
대장암이 한 17%, 18% 정도의 확률로 더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적색육류 섭취량이 하루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한 67g 정도 된다고 그렇게 67g 정도. 그러니까 100g보다 훨씬 낮은 수치고 가공육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0g 정도 드시면 네. 제가 암 발생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평균 가공육류 먹는 그 퍼센트가 그람 수가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소세지나 이런 거 맞습니다. 생각하면 꽤 먹을 소세지나 것 스팸 같은데요. 뭐 이런 것도 네, 얘기하죠.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6g 정도 됩니다. 아. 6g 이요? 예. 그러니까 그 세계 기준보다는 훨씬 적은 네. 비중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드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죠. 특히 적색육에 들어있는 햄철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남편분이 수술을 받으시거나 대장암으로 수술 받으시거나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오시는데 보통 물어보시죠. 뭐 드시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약간의 빈혈, 아주 빈혈 아닌 뭐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빠지신 것 같고 그래서 따로따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예. 뭐 야채만 해주고 뭐 네. 자기도 뭐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회도 못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암이 걸렸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아집니다. 넌 이건 안 돼.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넌 고기 먹지 마. 넌 술 네. 마시지 마.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러실 건 없다는 거죠. 저는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뭐를 특별히 드시지 말라. 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짜게 드시고 싶거나 만약에 간이 안 되면 사실 입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짜게 드시고 싶으면 양을 적게 드셔라. 간은 똑같이 돼 있어도 예전에 김치를 뭐 이만큼 드셨으면은 좀 적게 드시고 그렇게 하면은 간 그대로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스피린이 또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스피린은 이 염증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열제라든지 이제 뭐 이 염증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되는데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선종 발생이 감소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멍이 잘 든다라든지 우리 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혈관에 피가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건데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분별하게 드시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또 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여름이어서 그런지 찬 거 먹으면은 배가 살살 아플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 매운 음식 찾게 되는데 마라탕 같은 거 먹고 그 다음 날 되면은 장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긴장하면 배가 살살 아프고 묵직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아요. 밀가루를 먹으면 배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설사도 좀 하는 것 같고. 네, 웬만하면 고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그 유산균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쭉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장 건강을 위해서 대변을 오랫동안 참지 않아요. 선생님, 대변이나 방귀를 오래 참으면은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변을 참거나 계속 참는 습관이 너무 지속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변비를 좀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장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꼭 참아야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바로 배변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이번에는요 대장 건강과 대장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선생님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요 6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용종을 떼어내고 추후 검사를 받으면 또 용종이 생기고 하는 게 좀 고민이 크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용종이 잘 생기는 체질인 건지 아니면 용종을 좀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선생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 한두 개씩 떼어내고 그래요? 예, 그 용종의 그 조직 검사 소견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바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체질일 수가 있고 또 대장 안에는 굉장히 주름이 많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던 조그만 용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길 가능성도 많고 몇 년 연속으로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일단 검진을 해서 용종을 절제를 한다면 사실 아주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또 요새 대장 내시경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장청소 때문이잖아요. 요새는 조금 편한 그런 장청소 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당분간 안전해질 때까지는 조금 검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연은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분은 직장인 다니고 있거든요. 만성변비 때문에 항상 아랫배가 묵직하고 좀 답답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시중에 그 장청소하는 약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숙변을 제거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걸 먹으면 변비 개선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숙변을 설명하는 그림들을 보면 이 장 안에 육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육모 안에 이렇게 막 변이 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네. 사실 장이라는 거는 변이나 이물질이 있어도 계속 점액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육모 사이로 껴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숙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숙변은 변을 오랫동안 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변을 숙변이라고 하거든요. 환자분이 변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숙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비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비의 원인이 실제로 있는 경우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같은 데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은 젊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대장암의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대장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보통 암으로 진단이 되면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네. 절망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들의 수준은 굉장히 가히 세계에서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 저희 외과라든지 아니면 외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와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또 끝까지 다른 기수가 높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치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대장암 같은 경우는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검진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발견뿐만이 아니라 치료와 또 예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 호르몬의 95%가 장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맞아요. 있다고 합니다.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 장 건강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을 대변하는 몸속 대장님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장학문외과의 김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여 년) 전에 연수를 갔다 왔거든요. 10여 년 전에 호주로 연수를 갔었는데 저 위에 있는 선생님께서 그때 당시 트렌드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왜 요새 트렌드 이게 아닌데 왜 그걸 하고 오라 그러시지? 사실은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막상 갔다 오니까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발성 직장암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발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고 오니까 제가 수술하는 환자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재발을 한다면 제가 환자한테 또 다른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서 그런 게 되게 보람된 것 같고 지금 대장암은 굉장히 그 치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한 3기 정도 돼도 저희 데이터로는 한 80% 정도까지도 생존율을 좀 보고 있거든요. 뭐 4기라고 해서 다 말기나 이런 건 아닙니다. 4기 안에서도 저희가 치료 가능한 4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또 그만큼 생존율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암이라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근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외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